작품이 있는 프리한 갤러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했던 세상의 모든 명작과 거기에 얽힌 충격 비화까지 당신의 눈과 귀와 심장을 떨리게 할 걸작 컬렉션들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러면 19위부터 공개합니다. 패러디로 빛나는 명작의 힘. 2008년 고전주의 예술의 상징인 베르사유 궁전과 미국 현대 미술의 상징인 제프 쿤스와의 만남. 최근 국내에선 깨톡 친구들과 명작이 만나 큰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명작과 캐릭터가 만나 또 다른 명작을 탄생시킨 원조가 있습니다. 1963년생 브라질의 국민 캐릭터 모니카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원조 국민 캐릭터 둘리나 뽀통령급? 오, 그렇게 유명합니까? 그렇죠. 자, 이 캐릭터의 탄생은 5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캐릭터를 창조한 사람은 남미의 월트 다준이라 불리는 마우리시우 지 수우자인데요. 그는 자녀들을 키우며 느끼는 사랑을 그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1963년에 드디어 자신의 4살짜리 딸 모니카를 실제 모델로 삼은 캐릭터 모니카를 탄생시켰습니다. 어머. 아, 진짜 귀엽다. 귀엽다. 옆에 있는 그 애착 인형까지 네. 그대로 그렸네요. 이 캐릭터 모니카는 말괄량이 소녀 캐릭터로 신문 연재 만화를 통해서 처음 선을 보인 뒤 이후에 TV 애니메이션 모니카와 친구들 시리즈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아이들은 모니카를 통해 모국어를 배운다 할 정도라고 합니다. 대단하다. 자, 그런데요. 1983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간 그곳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감상하던 아이들을 보게 됐는데 이 모습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때 마우리시우는 이렇게 결심합니다. 전 세계 아이들이 세계 명화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싶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명화 그리기에 나선 그리고 장장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을 위한 꿈과 미래를 캔버스에 옮겼습니다. 명작 모나리자는 모니카리자로,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는 토끼 귀걸이를 한 소녀로 정말 수많은 명화를 패러디했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저렇게 하니까 모니카를 잘 알던 아이들은 더 친숙하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그림 하나를 또 공개할까 합니다. 허허. 그렇죠. 야, 자, 우리나라의 천재 화가인 신윤복의 단오풍정과 미인도 그리고 김홍도의 서당까지도 패러디를 했습니다. 어머, 한 개가 아니네. 그렇죠. 좋다. 서당도 있어요. 평소에 세계 명작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2014년 한국의 간송미술관을 찾았는데 이때 풍석화가 신윤복과 김홍도의 작품을 보고 한국 특유의 정서와 색채에 반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왠지 모르게 좀 자랑스러운데요? 뿌듯하죠? 네. 자, 이렇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폭넓게 명화를 패러디한 마우리시오. 그의 작품을 본 이들은요. 아이들을 위한 작품이었다니 작가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작품이네요. 라며 큰 감동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콜드플레이의 명곡을 만든 명작들.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브리팝의 거장, 콜드플레이. 그리고 그들의 메가히트송이죠. 2008년에 발표한 4집 타이틀곡 Viva la Vida. 아, 이게 뭐 나오자마자 센세이션을했죠. 네, 뭐 차트를 점령하고 한동안 또 1위였습니다. 이 명곡은 전 세계 1,20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고 영국 밴드로는 10여 년 만에 미국 유명 대중음악 순위 차트인 B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계 명곡 뒤에 위대한 명작이 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Viva la Vida를 만든 첫 번째 명작. 잘 봐야 됩니다. 쭉쭉 보세요. 수박 조각에 Viva la Vida라고 새겨진 글귀 보입니까? 오, 좀 그러네. 느낌 있네요. 바로 세계적인 화가 멕시코를 대표하는 천재 화가 프리다 칼로의 Viva la Vida라는 작품입니다. 저기서 이제 모티브를 따와서 곡을 만든 거군요. 그렇죠. 콜드플레이의 리더이자 보컬 크리스 마틴은 이 작품을 우연히 본 뒤 그녀는 많은 역경을 거친 뒤에 자신의 집에 Viva la Vida라는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저는 그녀의 그런 대담성에 크게 감동을 받았죠. 와우. 그 안에 그런 사연이 또 있었군요. 네.
그리고 비바 라 비다가 실린 앨범 재킷에도 프랑스화가 들라크루아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 실려 있는데요. 이 작품은 여자는 우아하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이념에도 정면 도전했던 그야말로 센세이셔널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그림과 함께 비바 라 비다의 가사는 전 세계인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2013년 터키 국민들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 등 부패한 권력에 대항하는 대규모 시위에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가사 속에 숨겨진 의미. 야, 이런 게 있었어요? 난 처음 봤네. 후렴구를 들어보면 Saint Peter won't call my name. 성 베드로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을 거야 라는 가사가 인상 깊은데 가톨릭에서는 성 베드로가 천국의 문지기로 상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중의 뜻을 거스르는 몰락한 왕, 권력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해석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철학적이네요. 한국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 앨범 재킷하고 가사가 아주 절묘한데 네, 가슴 뜨거운 그런 메시지가 좀 숨어 있었네요. 저런 의미는 줄 몰랐죠. 전혀 몰랐어요. 네. 권력에 저항하라. 뭐 부패한 권력은 벌을 받게 돼 있다. 천국 못 간다. 자, 다음 특종 이어서 소개합니다. 스페인 사라고사주의 보르하 마을. 한적하고 평화롭기만 하던 이 작은 마을이 순식간에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기 시작을 합니다. 원숭이 그림 영접하러 왔습니다. 뭔데 그래요? 전 세계인들이 보르하 마을로 몰려든 사연. 2012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보르하 마을에 위치한 미제리코르디아 성당에는요, 벽 한켠에 에케 호모 프레스코 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 명작이지. 저 명작입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화면으로만 봐도 너무 멋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월 속에 관리가 허술해지고 방치되면서 성당 벽에 생긴 습기가 벽화를 훼손. 색이 바래지고 곳곳에 허연 벽면이 드러나고 맙니다. 저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훼손돼가는 예수 초상화를 안타깝게 여긴 한 사람. 성당의 자원봉사자이자 아마추어 화가였던 81살의 세실리아 히메네스. 지나치게 투철한 봉사정신을 발휘한 그녀는 양팔을 걷어 올리고 붓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텅 빈 성당 안에서 홀로 훼손된 벽화에 물감을 덧바르기 시작. 장장 24시간 끝에 결국 작업은 마쳐졌습니다. 24시간 만에 끝냈어요? 나는 저 결과가 24시간 만에 나왔던 게 더 충격이네요. 자,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히메네스가 덧칠한 에케 호모 벽화를 발견한 성당 관계자들과 신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말 너무 기다려지고 너무 두렵고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변했을지 사진을 공개합니다. 아니 저게 아니, 이런 그림이 그리고 싶으면 도화지에 따로 그리세요. 단단히 화가 난 후손들은 히메네스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전 세계 매체를 통해 역사상 최악의 복원, 망친 복원 작업이라는 뉴스로 보도. 우스꽝스럽게 변한 벽화를 본 네티즌들은 이 사람을 보라 라는 뜻의 에케 호모를 에케 모노, 이 원숭이를 보라라고 바꿔 부르며 조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은 이 복원 대참사는 전 세계인의 호기심을 대자극. 매년 6천 명에 불과했던 보르하 마을의 관광객이 5만 7천 명 이상으로 훌쩍. 무려 10배가 넘는 관광객들이 찾으며 관광 명소로 등극을 했고요. 히메네스 할머니의 순수한 의도를 이해한 네티즌들은 각종 패러디를 무한 생성.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명작을 이용한 무수한 패러디가 양산됐습니다. 심지어는 이 그림을 와인병 레이블에 사용할 권리를 두고 근처 포도 농장들끼리 다투기까지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최악의 복원 참사는 히메네스 할머니의 순수한 의도로 해피엔딩을 맞긴 했지만요. 여러분은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아는 만큼 보이는 우리나라의 명작을 준비해왔습니다. 국보 제135호 조선시대 천재화가 신윤복의 작품 월화 정인입니다.
어스름한 달빛 아래 남녀가 은밀한 만남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이 작품이 조선 최고 거장의 국보급 그림이라 평가받는 이유, 신윤복의 아름답고도 섬세한 붓터치 때문이지요. 현대적인 세련미를 돋보이게 하는 화풍입니다. 천재화가 신윤복이 개최한 지금 이 순간 이 명작 속에 데이트 시간. 남녀 7세 부동석인 시대에 두 남녀는 과연 언제 은밀한 만남을 가진 걸까요? 저 전셜록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에서 분석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바로 그림에 떠있는 저 달 한 조각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달을 봐야 된다는 건 제 말이 맞는 거네요. 달이 누워 있잖아. 그림 속의 달의 위치가 처마 근처죠. 그러니까 낮아요. 굉장히. 낮죠? 보름달은 태양의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높이 뜨고 여름엔 낮게 뜹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는 바로 여름입니다. 그런데 월화정인 속의 달 모양은 눈썹 모양의 달이 비스듬히 기울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을 향해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즉, 토승달이나 금음달로 보기는 어려운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보름달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더 재밌는 건 이 남녀가 만난 날짜까지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조선 개국 초부터 매일 작성된 세계 최대 규모의 역사 기록물 승정원 일기를 보면 1784년 8월 30일 정조 8년과 1793년 8월 21일 정조 17년 두 번에 걸쳐 그림과 같은 부분월식이 있었는데요. 1784년 8월 부분월식 때는 비가 3일 연속으로 와서 월식을 관측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확실하네. 정조 17년이네. 한 날짜로 딱 정해졌네, 그러면. 기가 막히죠. 재밌다, 이거. 즉 신윤복은 1793년 8월 21일 자정 무렵에 부분 월식이 있던 날 이 남녀를 보고 그렸다는 걸 유추할 수 있었죠. 기가 막히네. 조선의 데스노트가 된 그림. 이번 특종, 꿈을 그린 조선 최고의 걸작, 안견의 몽유도원도입니다. 당대 최고 예술품으로 칭송받은 이 명작이 피비린내를 풍기는 데스노트라 불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요. 믿으시겠습니까?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자 수양대군의 동생인 안평대군은 꿈속에서 한 노인이 알려준 대로 길을 따라가다 도원에 이르렀는데요. 잠에서 깨자마자 안평대군은 평소에 친분이 두터운 화가 안견에게 향했고 안견은 단 사흘 만에 완성해냈는데 그게 바로 이 몽유도원도인 거죠. 와우. 먹의 진안과 연암의 차이로만 산세의 웅장함과 솟은바위들을 거침없이 그려냈고요. 게다가 꿈의 세계를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본 듯 완벽한 부감으로 나타내 현대 화가들도 매우 극찬하고 있죠. 게다가 남의 꿈이잖아요. 남의 꿈에. 듣기만 하고 네. 저걸 그려냈다는 게 대단한데요. 그리고 몽유도원도는 두 개의 두루마리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그림이고요. 또 하나는 문인 22인이 쓴 찬사가 실린 발문입니다. 요즘 말로 치면 댓글이 쫙 달린 거잖아요. 댓글 달린 거죠. 네, 추천사랑. 그런데 이 그림이 완성된 지 6년 후 안평대군의 형 수양대군은 왕위를 빼앗기 위해 계유정난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수양대군이 끔찍이도 시기했던 그의 동생 안평대군은 역사 속에서 철저히 사라졌고요. 그리고 김종서, 박팽년, 성삼문, 이계 계유정난으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공통점. 지체놓고 맑은 생각 고상하신 분 도가 절로 트여 초연히 세상 밖에 신선 사는 곳을 꿈꾸셨네. 바로 몽유도원도를 보고 찬사를 쓴 문인들입니다. 당시 최고 문인들이 만들어낸 명작이 살생부가 되어버린 셈이죠. 아이고. 이 비극적인 역사를 품고 있는 몽유도원도는 현재 일본의 D 대학에서 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60년) 만에 빛을 본 보물. 우리나라 최고의 보물 창고로 불리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수장고. 이곳엔 도자기, 목제품, 철기 이렇게 문화재만 약 40만 점이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수장고에 있는 유물 상당수가 조선총독부 박물관의 소장품을 인수한 것이고요. 아직까지도 출처 불명 조사 중인 문화재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1995년 사라진 줄 알았던 보물이 수장고에서 발견됩니다. 오, 뭐지? 바로 대동여 지도 목판. 오. 고산자 김정호가 1861년에 제작한 목판 11매인데요. 와. 진짜 생생하다. 우와. 우와, 멋있다. 그런데 이 대동여 지도 목판과 대동여 지도가 조선 후기에 흥선대원군에 의해 소실됐다고 아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일본에 의해서 왜곡된 역사입니다. 왜곡된 역사의 시작은 1934년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조선어 독본에서부터였는데요. 이 책의 기록에 의하면 흥선대원군이 대동여 지도와 대동여 지도 목판까지 소각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조선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김정호 선생의 위대한 업적을 몰랐다는 식으로 날조한 거죠. 너무 이제 간교하네요. 이 가짜 뉴스가 무려 60년간 사실로 둔갑했고요. 그런데 1995년 전국의 고지도 목록 작성을 위해 한국역사문화지리학회 전문가들이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고요.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의 학예사였던 소재구 씨가요. 박물관 소장품 중에 흥미로운 목판이 있는데 한번 좀 알아봐 주실래요? 전문가들은 바로 연구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한 목판 아래 새겨진 고산자 교관. 표지에는 선명하게 대동여 지도가 딱 써 있습니다. 야. 아, 저기 있네. 하지만 이때까지도요. 사람들은 아이고 이거 복제품이겠지. 다 태웠는데 흥선대원군이. 결국 고종 원년 갑자본과 비교한 결과 100% 일치. 그리고 당시 숭실대에서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던 대동여 지도 목판 1매와 비교해봤는데 그 결과 목판 11매가 모두 진품 예스. 대동여 지도 목판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기분 좋다. 예. 경상북도 칠곡군 송림사에 자리 잡고 있는 칠곡 송림사 5층 전탑. 그런데 1959년 탑 수리 과정에서 한 유물이 발견됩니다. 바로 통일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금동제 사리기. 그런데 금동제 사리기가 2002년 일본 나라 국립박물관이 개최한 사리신앙의 미술전에 전시될 예정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비행기로 운반하던 중 금이 가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뭐야,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사고로 인해 지급된 보험료는 단 70만 원. 아니, 에이, 너무 적다. 70억을 해도 모자랄 판에. 그럼.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금동제 사리기가 문화재로는 최초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라고 합니다. 그럼 저런 일이 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동안? 지금까지는. 국유재산법상 국가가 지정한 목재 문화재에 한해서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유 문화재의 경우 의무가 아닌데요. 문화재 관리 현황에 따르면요. 개인이 소유한 문화재 336건 중에 단 64건만이 국내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한 안타까운 예로 지난해 강원도 강릉에서 개인 소유의 국가 문화재인 선교장에서 누전으로 인해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그런데 화재가 났을 당시 이 선교장은 화재 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차라리 좀 보조금을 드린다거나 이게 보험이 너무 비싸니까 이거는 뭔가 좀 보완 대책이 필요하겠는데요. 네. 물론 정부에서 문화재가 훼손됐을 경우에 보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자면 사유 문화재의 경우에도 정부나 혹은 문화재청에서 예산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정확히 마련되고 또 보험 가입 여부를 감독할 권한을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고 보존하는 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험이라는 게 사후적인 거고 너무 사후적이죠. 가장 중요한 건 사전에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거지만 어쨌든 문화재를 대하는 어떤 자세, 태도 이런 것들에서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